안녕하십니까, 석종덕입니다. 오늘은 공공갈등 관리의 이해, 갈등과 소통 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 뵙습니다. 여기는 부산이고요. 그리고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까 고민도 좀 했었는데요. 부산에서 송출하는 공공갈등 관리의 이해, 첫 번째 강좌는 갈등공화국 대한민국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 강좌는 사회간접자본 그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좌는 창의와 혁신, 소통이 우리의 미래를 연다 라고 하는 제하인데요. 원래 제목은 공공갈등 관리의 이해지만 딱히 공공갈등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사이에 있는 많은 갈등들, 그리고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생활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갈등에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태세와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까 합니다. 직접 뵙고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좋긴 한데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세 강좌 모두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열한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분단된 것도 이유가 될 테고 정치적인 어떤 갈등도 이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유난히 분열해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이 갈등이 세다.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들의 순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공화국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OECD 37개 국가를 비교했더니 우리 사회 잠재적 갈등 수준이 4위였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갈등이 더 센 나라가 한 3개 나라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쨌든 37개국 중에서 4번째로 갈등이 세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연구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과 관의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6%. 그리고 민과 민의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29%. 그런데 관과 민의 갈등이 65%로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공공 갈등 관리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갈등 지수를 평균 수준으로만 낮추면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낮추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연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수 안에는 민과 민의 갈등이 29%밖에 안 될까라는 의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자식들이 갈등하는 거,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갈등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습니다만 공식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렇게 통계를 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가 풀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이 공공 갈등 관리를 풀려고 하면 관과 공무원들만 노력해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결국은 우리 민도 같이 이 갈등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갈등은 왜 생겨날까요? 첫 번째 원인은요, 세대의 다름을 꼽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 위에 이렇게 있는 연도와 아래에 있는 패러다임들을 적어 놨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BC 8000년에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연대를 추정할 때 BC 2000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BC 3000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농업혁명 이전에는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농업혁명이 생기니까 당연히 땅에 경작을 해서 곡물을 이렇게 취득하는데 그전에는 뭐 해서 먹고 살았냐? 그렇죠. 수렵, 어로, 채집.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들 쓰나요? 수렵,
채집, 어로 이런 말 안 쓰는데 물어보면 그 예전에 배웠던 걸 기억해서 아, 농업혁명 이전엔 그런 거 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외워뒀기 때문에, 그것도 어릴 때 외워뒀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답변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농업혁명 이전 시대와 농업혁명 이후 시대는 어느 정도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차이가 날까라는 겁니다. 주거 방식도 달라지고요. 먹는 것도 달라지고요.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달랐다는 겁니다. 우선 농업혁명 이전에는 이동을 합니다. 날씨라든지 기후를 따라서. 그래서 추울 때에는 점점 남으로 내려오고 더워지면 또 위로 올라가면서 그때마다 열리는 열매들을 채집해서 먹고 그때마다 사냥들을 용이하게 해나가는 이런 생활을 할 때였고요. 농업혁명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정주하게 되죠. 한자리에 머물러서 내 밭을 일구고 그걸 지키고 이러는 문화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 라고 하는 사고는 언제부터일까? 라는 겁니다. 이것과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혁명 이전 시대에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할 때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걷지 못하면 그냥 놔두고 간다? 아니면 끝까지 업고 간다?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예, 정답은 놔두고 간다 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농업혁명 이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농업혁명 시대에는 도시가 발달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살던 농업인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로 몰려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하지만 1970년대에는 50% 이상이 전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생활하는 방식이나 사고하는 방식도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혁명 시대에 더치페이가 있었을까요? 농업혁명 시대에는 평생 같은 사람들만 보고 삽니다. 그곳을 떠나는 일은 무언가 잘못을 해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걸 떠나서 과연 내가 살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감들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지금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는 도시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한테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4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시대를 살아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갈등 얘기를 하면서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이를 보시면 농업혁명 이후 산업혁명까지 농사짓고 산 시간이 만년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던 방식, 아버지가 했던 방식, 내가 했던 방식, 아들이 했던 방식, 손자가 했던 방식이 달라질 리가 없죠. 그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 시기가 되면 사고방식이 다른 두 인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선구자인 사람은 농업혁명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부딪히는 지점들을 만나게 됐을 건데, 자, 그러고는 산업혁명부터 정보화혁명까지 180년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도 공장 다녔고 아버지도 공장 다녔고 나도 공장 다녔고 내 아들도 내 손주도 전부 공장에 다닙니다. 그것도 한 공장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요즘 걔는 어떻대? 저녁에 얘기거리가 있는 거죠. 공통의 화제가. 그러다가 다시 정보화 시대를 만나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까지 약 55년을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요. 이때 또 뭔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왔던 이 이야기를 왜 우리나라 갈등 문제 얘기하면서 하나, 우리나라는 과연 이게 어떻게 왔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농업혁명부터 산업혁명까지 4,000년. 이건 뭐 만년이나 4,000년이나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화는 19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보화혁명은 1990년을 기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20년밖에 안 돼요. 익숙해지기도 전에 넘어온 거죠. 다시 정보화혁명의 시대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까지 2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고방식이 다른 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1인 세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같이 얹혀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나라, 대한민국 말고 있는가? 후진국으로 시작했던 나라는, 계속 농사 짓던 나라는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고, 선진국들은 이러한 텀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 그리고 최소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패러다임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제 우리 같은 이런 패러다임을 경험하게 될 나라들은 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우리와 양상이 좀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우선 가장 최소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끼리도 서로 간에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엄마가 대학을 못 나와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만큼은 꼭 대학을 가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취직 잘하고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대학을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대학을 가던 시절에는 100명 중에 20명이 대학을 갔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80명이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구성 속에서 예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지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를 건데, 어머니는 자신의 신념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잘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납득하고 수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뭐 꼰대들과 우리 젊은 MZ세대들과의 충돌은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예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다음은 한번 그럼 나는 도대체 어느 세대 사람인지 퀴즈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내 아이가 길을 가는데 내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가게 됐고, 내 친구를 보고 내 아이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더라. 이랬을 때 집에 돌아오면, 야, 오늘 낮에 보니까 너 그렇게 하던데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럴 수 있지, 그런 것까지는 내가 타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육해야 된다? 교육 안 한다. 두 번째, 명절에 본가나 외가에 갔을 때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집 내려놓으면 일단 절부터 하고 그러고 놀든지 일을 하든지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요즘 세상에 누가 절을 해, 그냥 얼굴 봤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요즘 세상에 절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도저히 내가 수긍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감정이 서로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머니를 설득해서 내가 이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때는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기분이 좀 괜찮으실 때,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부분들은 승부내고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라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몇 개쯤 앞에 의견에 혹은 뒤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것에 2개 이상 그게 맞지?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농업시대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니, 나는 컴퓨터도 지금 하고 있고 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농업세대라고? 네,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몇 년생부터 농업화시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처음 나온 건 1980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80년대에 컬러 TV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봤다. 그런 분들은 문자 세대예요. 칼라 TV는 원래 있던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분들이 영상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은 1980년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 집은 칼라 TV가 처음 들어올 때 안타깝게도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칼라 TV를 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영상 세대가 되기 힘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 계세요.
공무원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어쨌든 사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안정을 취하는, 안정을 요구하는, 안정을 좀 희구하는 분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일까요? 상대적으로 진보적일까요?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죠. 그러면 젊은데도 불구하고 농업화 시대의 생각에 꽉 차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관과 민의 큰 차이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사기업에 가보게 되면요, 나이 차이가 30살 나는데 한 방에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한 10년쯤 15년쯤 차이가 나게 되면 방을 따로 주죠. 그런데 우리 관 같은 경우에는 20대와 50대 후반이 같이 옆 테이블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빈번한,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일반 사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정보화 세대도 아닌 산업화 세대도 아닌 농업화 세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조직이 움직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어떤 세대의 사람인지 본인에 대한 정체성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녀의 다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요. 성향도 다를 수 있고,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르죠. 그런데 왜 최근에 들어서 메갈이다, 한남충이다 이래가면서 엄청나게 세게 붙고 있는가? 왜 최근 들어와서 점점 더 이런 갈등이 심해지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자리에서부터 부딪힙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하나 있고요. 이것이 남녀 갈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최근 3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년이라고 하면 1990년쯤에 남녀의 여러 가지 관계들과 지금의 여러 가지 관계가 엄청난 변화를 가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30년 동안 다 같이 변화를 가진 거 아니야? 아니요. 그중 유독 대한민국이 남녀의 관계가 30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달라진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나라가 꼽힌다는 겁니다.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갈등은 생긴다. 갈등은 사회가 좋아지면 줄어들 것이다. 아니요. 오히려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일수록 눈에 보이는 갈등이 없어요. 너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생각이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민주화되고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용인하고 인정하고 함께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갈등은 더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남녀의 다름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입니다. 각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지역, 직업, 소득, 작은 이해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의료계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여러 가지 것들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모습들을 슬쩍슬쩍 우리한테 보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왜? 관계가 복잡하고 사람 사는 게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사회의 변화인데요. 구성원들이 아까 제가 독재와 반대되는 것,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국민의 교육 수준이 향상됐고, 중산층이 늘어났고, 물질적 요소보다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사고가 변화하다 보니까, 예전엔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불만이 있는 것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다양한 요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름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다른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지를 잘 못해요. 같이 보기에 익숙해져 있다. 다른 걸 보면 먼저 화가 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르면 다른 거지, 왜 이렇게 다르면 화가 나느냐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을 시키는데 짬뽕 시키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 심하게 다른 것에 대해서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우리 모두 같은 색을 입었는데 왜 넌 다른 색을 입니?
화가 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저는 학교 교육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줄 세우기와 등수문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방식을 주로 사지선다, 오지선다, 육지선다 여기에 의존을 했고, 그러니까 선명하게 틀린 것들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의견과 다르다는 건요, 틀린 거예요. 그 논리가 먹혀 들어야지만 내 등수가 올라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국어 시험을 봤는데 13번 문제가 정답은 1번인데 3번도 정답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께 항의합니다. 이거 3번도 정답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시끄러. 그건 1번이 정답이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교무실로 전화가 와서 국어 선생님들을 찾아야 됩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 무슨 대학의 국문과 교수인데요. 그 학교 3학년 시험 문제 13번은 3번도 분명히 답이 됩니다. 이러고 항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래 3번도 맞는 걸로 해주자.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결정하고 통보하고 난 다음부터는 1번에 동그라미를 친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전부 전화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맞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정답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 아이의 내신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고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으면 정답인데 다르면 오답이다라는 걸 아주 어릴 때부터 팍팍하게 심어주는 거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학교에서 매우 혼란을 갖게 만드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출발한 것이 점점 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혼돈해서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건 다른 색깔인데 이건 노란색이고 저건 빨간색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왕왕 우리 입버릇으로 저건 틀린 색이야. 아니 노란색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다. 이 점도 갈등을 좀 더 증폭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세대가 달라서, 그것도 너무 달라서. 두 번째가 남녀의 다름.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죠. 이해관계가 점점 더 많아져. 네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점점 더 다양한 욕구를 갖게 됐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줄 세우기, 등수 문화 이것들에 따른 다름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 이것까지가 모여서 지금 이 갈등을 이만큼까지 부추기고 있고, 한번 갈등이 시작되면 대안 없는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회 여러 가지 경제든 사회든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있긴 한 건가? 어떻게 이걸 좀 풀어보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야 소통이 잘 됩니다. 세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고 와봤어요. 첫 번째 예는 이겁니다. 어느 기관의 기관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직원들한테 내 방은 열려있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나하고 소통하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다시 또 조회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안 오더라. 제발 좀 와서 나하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쭈뼛쭈뼛 여직원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기관장님이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다. 이걸 얘기해 주니까 내가 알지. 이렇게 소통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언제까지? 네 알겠습니다 할 때까지. 이건 소통이 아니고 설득이죠. 그러면 엄마와 아들은 어떠냐? 엄마들이 친구 같은 엄마를 주장합니다. 나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있었던 일 엄마하고 다 상의하자. 너 고민 있으면 엄마랑 같이 얘기해. 엄마 우리 친구들이 이러이러한 게임을 다 하는데 나 그 게임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남들 하는 건데 해야지. 그래가지고 말이야. 너희들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참 가다가 언제 끝나느냐? 애가 알았어 이제 그만해, 알았어요, 안 하면 되잖아 하면 끝이 나죠. 소통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아이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용돈 받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배땡땡 아이스크림에 가서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습니다. 엄마는 친구가 아니고 엄마는 외계인인 거죠. 이건 제가 잘 아는 집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그 집 딸이 중학생이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오늘 친구 누구누구네 집에서 좀 자고 가면 안 돼? 왜? 그 집 엄마 아빠가 전부 여행 가셨는데 애 혼자 자기 무섭다고 같이 자재. 안 돼. 여자애가 무슨 외박을 해. 안 돼. 그러고는 한 20분쯤 후에 엄마 나 그 집에 왔는데 진짜 오늘 하루만 좀 하면 안 돼? 안 돼.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녁 8시 반쯤에 남편한테 전화가 옵니다. 당신 뭐해? 일하지. 아니, 지금 시간까지 일하는 건 좋은데 애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면 다야? 애가 어떻게 됐는데? 애가 가출을 했어. 무슨 소리야? 가출 지금까지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왔지. 지금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뭐 그때까지 안 들어왔다고 가출이라니. 사실은 오늘 낮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근데 애가 지금 전화기를 끄고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가출한 거지. 그건 가출이 아니고 외박이라 그러는 거야. 일단 내가 갈게. 그래서 집에 돌아온 남편이 아내가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어디에 찾아 나서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시에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경찰서를 가는 겁니다. 가서 실종신고를 내자. 실종신고는 받아주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디 있는지가 알고 싶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에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경찰이 경찰서에서는 그걸 못하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서에서 그 일을 합니다. 다만 어떤 암시가, 죽음에 대한 암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한 번씩 해주는 모양인데 거기 가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아내가 가가지고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 위치를 추적해냈답니다. 그리고 친구 아이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4명의 아이들이 앉아서 이불 속에 발 넣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그 현장을 덮치고 자기 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 딸 둘까지도 각자 집에다가 보내준 후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소통 전문가인데 소통 가르치는 교수라는데 안방에 가가지고 애하고 소통 좀 하세요. 이러고 방에 둘을 감금합니다. 딸과 아빠죠. 아빠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전혀 야단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앉으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라. 인격적으로 정말 존중해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엄마가 걱정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20-30분. 왜? 너무 짧게 하고 나가면 또 감금될 거기 때문에 20-30분 충분히 하고 아이를 내보냅니다. 나가는 아이한테 엄마가 묻죠. 아빠하고 소통 좀 했어? 그랬더니 아이는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잔소리 들었지 무슨 소통을 해. 이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소통 전문가인데. 소통 전문가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이 장면이 잔소리냐 설득이냐 아니면 정말 소통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스킬만 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제 조건은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이 공공갈등에 대한 것들을 너무 시달리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청이 먼저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소통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르니까 그대로 해주자 이게 아니라 이 문제는 세대의 다름에서 비롯된 거구나. 이건 남녀의 다름에서 비롯된 거구나. 이건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긴 문제이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일단 어떤 지점이 다른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야만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소통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통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참아라.
갈등이 생기거들랑 참아라. 부처님처럼 참아라. 그랬더니만 소통 전문가들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대화를 해라 이럽니다. 대화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저는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갈등이 안 생기는데요. 뭔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는 않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데 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가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던 관계도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 싶어요. 한 20몇 년 전에 그때 PC통신으로 한참 유행하던 게시판에 실제로 올라왔던 글들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좀 이렇게 몇 번씩 이야기 나눠봤던 사람들이 들어있던 게시판인데요.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짜장면이 뭐가 맛있어요? 우동이 훨씬 맛있지. 그럴 수 있죠. 본인은 우동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우동이요? 에이, 우동보다는 짜장이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조금 구체적으로 저 친구 설득해보고 싶은 거죠. 짜장면에 돼지고기라면 우동에는 해물이죠. 맛을 안다면 역시 우동. 맛을 안다면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맛을 잘 모르는 놈이에요. 님, 그럼 우동 안 먹는 사람은 맛을 모른단 말인가요? 이제 말꼬리 잡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동이 낫다는 거죠. 그만큼 우동이 낫다는 거죠. 에이, 짜장은 느끼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걸 좀 폄훼하는 거예요. 뭐 그런 요소들은 있죠. 그쯤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 여기 지금 잔뜩 있는 건데 줄여온 겁니다. 짜장면에 대해서 아는 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뭔가 상대방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만 토를 달자면 손덕춘 씨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을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이러면서 옥의 티를 찾고 흠집을 냅니다. 그랬더니 손덕춘 씨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본질을 아셔야죠. 우리 이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짜장이 맛있는가? 우동이 맛있는가? 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근데 말투가 좀 기분 나쁘군요. 어라? 말투를 물고 오더라십니다. 메신저냐? 메시지냐? 뭐 이런 거죠. 먼저 시비 건 건 그쪽 아닌가요? 맛도 제대로 모르면서. 시비?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들잖아. 이제 반말 나왔습니다.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인터넷이니까 서로 몇 살인지 모르죠. 그러면 바로 자기 나이를 안 깝니다. 까면 이제 저쪽이 더 많다고 얘기할 거니까. 소통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됐고요. A와 B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소통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걸 경청하고 잘 듣고 그리고 공감하고 절충하고 이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는 둘 다 손해봤다는 느낌밖에 갖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갈등이 봉합되어 있는 수준으로 가기가 쉽다.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더니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머리 맞대고 찾아서 이 대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르죠? 상대와 내가 다릅니다. 둘이 모이면요, 합집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은 나에게 힌트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충돌이 돼버리게 되면 이거야말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고요. 이 다름이 오히려 그렇구나. 그 방법도 있겠네. 이 형태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소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소통은 대안 찾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매뉴얼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일단 상대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 이유를 파악한다. 내 입장을 말한다. 그 입장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 다음부터는 네가 낸 의견, 내가 낸 의견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를 고민한다. 이 방식대로 소통해야만 아까 있던 갈등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가는 쪽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개성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있으면 둘 다 변화한다. 좀 어려운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흰색 용액이 있고요. 빨간색 용액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두 개를 섞으면 핑크색이 나오겠죠. 그런데 화학물질들은 가끔 그러지 않고요. 전혀 엉뚱하게 하늘색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것처럼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났다면 둘 다가 아닌 새로운 것으로의 발전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다. 소통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어떤 걸 도모하고 지금까지 쭉 해봤는데 소통이 일어났구나. 이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상대방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아까 그 기관장님, 그 엄마처럼 물어본들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맞는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알죠. 그리고 기왕이면 그 변화가 정말 즐거움이 되고 새로운 걸 내가 알아냈구나, 새로운 방법을 찾았구나 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역량이 생긴 것이고 새로운 소통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끊임없이 상대방이 변화했는지를 알려고 하고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 설득이라는 것을 소통과 착각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통은 둘 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올바른 소통 과정을 가지려면 갈등이 벌어진 양자가요, 우선 첫 번째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됩니다. 반목한 상태에서는 다음 어떤 과정도 백약이 무효하거든요. 일단 이걸 함께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서로가 충분히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돼야만 마주 앉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문제와 입장을 분명히 해라. 감정도 빼고 자존심도 빼고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이것만 딱 올려놓는 거죠. 그래야만 문제의 해결 방안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게 삐져나오고 저걸 또 해결하면 그게 삐져나오는 식으로 감정이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갈등을 해소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문제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둘 다 행복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이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의 고충은요, 100% 국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입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들은 피해를 입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갈등들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특히 우리 공공갈등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문제를 넘지 않고서는 기획된 정책이 현장에 집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우리가 와 있고 모든 문제들은 그런 갈등 국면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국민들의 참여가 적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관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갈등인 것처럼 보여요. 이걸 푼다고 풀었더니 그때서야 찬성했던 많은 분들이 왜 잘 만들었다가 지금 이게 갑자기 귤이 탱자가 돼 이러고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참여가 처음부터 많아져서 찬성과 반대가 만들어지고 그런 찬성과 반대들이 서로 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이런 방향으로의 과정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이것이 그 관이 공공 갈등 관리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통 능력은 관만 가지고 있어가고 될 일이 아니고 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이런 소통 능력들을 가지고 이런 원리들을 이해해서 함께 정책에 대해서 반응해 줄 수 있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 후에 갈등이 깊어진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초반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전에 갈등의 여지를 없애는 쪽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